38,800명? 와,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엄청난 수의 직원들이 일하던 말 그대로 초대형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단 2주, 네, 딱 2주 만에 공중분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규모 축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기업 소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함께 파헤쳐볼 심층 해설의 주제입니다. 몰락의 해부, 국제그룹 해체 사건, 거대 기업의 눈부신 성장, 그리고 이 충격적인 강제 해체의 이면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낱낱이 들여다볼 건데요. 내용이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목차 같은 건 다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재계 6위그룹의 증발. 이 전대미문의 사건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사건이 당시에 왜 그렇게 난리였고 충격이었는지 이해하려면요, 이 그룹의 체급을 먼저 보셔야 돼요. 1983년 기준으로 계열사만 무려 23개였고요. 매출액은 1조 8,900억 원, 자산 규모가 1조 4,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국 재계 서열 6위, 그러니까 그냥저냥 큰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위권에 군림하던 거인이었던 거죠. 그럼 2장, 고무신에서 거대 제국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국제그룹의 시작은요, 1948년 부산에 있던 왕자표 고무신 공장이었어요. 되게 소박하죠? 근데 놀랍게도 큰 불이 3번이나 났는데도 오뚜기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더니 1974년에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면서 완전히 날개를 달았고요. 1977년에는 당대 최고 알짜배기 기업이던 연합철강까지 덥석 인수해버립니다. 고무신 만들던 작은 공장이 어느새 무역이랑 철강까지 싹 다 주무르는 거대 제국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3장, 몰락의 진짜 이유. 이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 대체 왜 1985년 2월에 갑자기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이 해치 사건을 두고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완전히 엇갈린 시각이 나옵니다. 한쪽, 그러니까 당시 정부나 은행 쪽 공식 입장은 이랬어요. 빚이 너무 많았다, 가족끼리 방만하게 경영했다, 신발업계 경쟁이 너무 심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들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정치 권력과의 마찰. 우리는 이 양쪽의 기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겁니다. 먼저 공식 입장이었던 경제적인 압박, 이거 실제로 존재하긴 했습니다. 1조 3,700억 원. 와, 단위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이게 1984년 말 기준으로 국제그룹이 짊어지고 있던 총 차입금 규모예요. 이 엄청난 빚 때문에 실제로 단기 금융회사들이 어음 연장을 안 해주고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룹 전체가 엄청난 자금난과 압박에 시달렸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 자료나 증언들을 보다 보면 진짜 흥미로운 비공식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괘씸죄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분들 눈밖에 단단히 났다는 거죠. 당시 양정모 회장 본인도 그랬고 나중에 쏟아진 여러 증언들을 보면요, 아까 말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바로 이 괘씸죄가 그룹이 벼락 맞듯 해체된 진짜 이유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단단히 밑보였던 걸까요? 당시 제5공화국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일해재단 성금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S, H, L 같은 최상위 재벌들은 각각 12억 원씩을 냈어요. 심지어 국제그룹보다 규모가 더 작았던 D그룹도 10억 원을 냈고요. 근데 재계 6위였던 국제그룹은 얼마를 냈을까요? 5억 원. 딱 절반 수준밖에 안 냈습니다. 새마을 성금 내역을 보면 이 차이가 진짜 확 느껴집니다. 국제그룹보다 훨씬 작은 모 철강 기업은 30억 원을 턱 내놨는데 국제그룹은 고작 3억 원을 냅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권력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계 6위나 되는 거대 기업이 국가 주요 사업에 돈 내는 게 굉장히 인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었던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치명적인 일화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양 회장이 1984년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새마을운동 부산 지부장 자리를 돌연 내던져보래요. 또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 다 부른 만찬이 있었는데 거길 지각을 하질 않나, 심지어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의전상으로 꽤 큰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까지 터집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팍 건드렸고 이게 그룹의 숨통을 끄는 불경죄가 되었다는 게 자료들이 보여주는 아주 유력한 시각입니다. 그럼 4장, 해체,
그리고 새로운 주인들. 그렇게 산산조각난 제국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시죠. 그룹의 그 알짜배기 조각들 정말 순식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모태였던 국제상사의 무역이랑 신발 부문은 한일그룹으로 갔고요. 가장 돈 잘 벌던 연합철강은 동국제강으로, 그리고 건설 부문이랑 동서증권은 극동건설품으로 들어갔죠. 이 인수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 잭팟이 터진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겁니다. 마지막 5장, 8년 만에 위헌 결정. 무너진 제국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긴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해체 사건의 진짜 내막은요, 시간이 좀 흘러서 1988년 50 청문회 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부도 처리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죠. 이걸 근거로 198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기나긴 싸움 끝에 1993년 7월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이 직접 사기업의 처분과 정리를 강행한 것은 위헌이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 기업을 쥐고 흔든 것에 정면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엄청난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 판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뭘까요? 우리 헌법 제119조 그리고 126조를 보면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를 깍듯하게 존중합니다. 아주 긴급해서 법으로 정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가 개인, 기업 경영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법으로 꽉 막아뒀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그동안 통치행위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서 은근슬쩍 넘어갔던 최고 권력자의 촉법적인 행동이 헌법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번째 사례였던 겁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의 파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강제 해체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걸 확인받으면서 양정모 회장은 회사를 가져갔던 기업들을 상대로 빼앗긴 주식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금융계랑 재계는 완전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5만 명의 국제 가족들에게는 비로소 자신들의 억울함과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은 정말 눈물겨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거대 기업의 씁쓸한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국가 권력의 개입과 자유시장 경제 사이에서 그 건강한 균형을 완벽하게 찾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